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 에너지가 쇠락하기 시작할 때까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차피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단지에 꽉꽉 채워 넣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억에 남을 인생 경험을 추구하고 자녀들이 가장 잘 쓸 수 있을 시기에 돈을 증여하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세요. 그게 바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이라는 비즈니스는 추억의 획득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기다리고만 있나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역전하는 법입니다. 지은이 빌 퍼킨스, 옮기니 김준수, 펴낸 곳 마인드 빌딩입니다. 저자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빌 퍼킨스는 아이오와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16,000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맨해튼의 원룸형 아파트를 룸메이트와 임시로 벽을 세워 겨우 피자 오븐만한 크기의 침실을 만들어 생활을 하지요. 슈퍼 짠돌이가 되어 봉급을 아끼며 저축하며 살아가는 스스로가 너무나 뿌듯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이자 회사의 파트너 운영자인 조 페럴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은 돈이 얼마인지 말하면서 대략 1,000달러쯤 됐을 겁니다. 돈 관리법에 대해 상사의 칭찬을 내심 기대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페럴의 반응은 이랬죠. 너 멍청이니? 뭐? 돈을 절약한다고? 너는 여기에 큰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 그리고 이제 돈 버는 능력이 꼽히기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을 겨우 매년 18,000달러만 벌려는 건 아니겠지?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퍼킨스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에너지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 무작정 뉴욕에서 텍사스로 이주한 그는 5년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에너지 트레이더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는 현재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컨설팅 서비스 회사 브리사맥스 홀딩스의 CEO이자 자산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헤지펀드의 매니저입니다. 역전하는 법. 이 책에서 저자는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과하게 돈을 아끼며 현재의 만족을 무한정 지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 인생 낭비를 막고 돈과 시간의 가치는 극대화하는 경험 설계의 기술. 그럼 빌 퍼킨스가 이끄는 인생 역전하는 법을 같이 들여다 보실까요? 3장. 왜 다 쓰고 죽어야 하는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다 쓰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대개는 곧장 낯빛에 두려움을 내비치고는 돈을 남겨 죽는 게 완전히 낭비는 아니지 않냐고 항변합니다. 그 돈이 자손에게 갈 수도 있고 혹은 기부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요. 이런 생각은 가장 흔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에 관련한 질문과 자선적인 기부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제기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자녀 질문에 관한 제 답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로, 네, 여러분은 분명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일을 위해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나 일의 입장에서 이왕이면 여러분의 돈을 더 빨리 받는 편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얼마를 주든지 당장 남에게 돈을 줘버리면 그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 쓰고 죽기에서 다루는 건 여러분의 소유의 돈입니다. 자녀에게 준 것은 자녀의 소유가 될 테니 자녀를 위해 남길 돈에 대한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죠.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남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계획하는 법에 대해서는 5장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제게 두렵다고, 심지어 겁이 난다고 말합니다. 죽기 전에 돈이 바닥나면 어떡하냐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누군들 인생의 마지막을 빈곤하게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미래를 위해 저축하겠다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말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삶 중에서도 너무 늦은 시기를 위해 너무 과하게 저축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한참 뒤에 미래에 존재할 자신을 돌보기 위해 현재 자신에게서 돈을 빼앗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오래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너무 많이 저축하는 사람들, 너무 늦은 시기를 위해 너무 과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을 저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통계 자료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연령별 순자산에 관한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 대부분이 수십 년간 재산을 축적하면서 대개는 인생의 아주 늦은 시기까지 그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미국인이 각각의 인생 단계별로 얼마나 재산을 축적하는지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소비자금융조사에서는 45세부터 54세가 세대주인 미국 가구의 중위 순자산이 12만 4,2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해당 연령 집단에 속하는 가구 중 절반은 적어도 12만 4,200달러를 저축했고 나머지 절반의 저축액은 그보다 적으며 누군가는 훨씬 더 많이 또 누군가는 훨씬 더 적게 저축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 연령대의 중위값보다 전반적인 트렌드가 훨씬 더 흥미롭죠. 전체 연령대의 순자산을 보면 명확히 패턴이 드러납니다.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중위 순자산도 함께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추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간 소득이 늘어남과 동시에 쓰지 않는 돈을 계속 저축하므로 저축액 또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인생에서 부의 결실을 가장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란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최적점을 훨씬 지난 다음에도 계속 저축을 한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70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니요. 심지어 70대 중반이 되어도 해당 인구의 절반은 저축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75세 이상 가구의 중위 순자산이 모든 연령대 집단 중에서 가장 높죠.
따라서 설령 기대 수명이 넓더라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돈은 그 주인보다 오래 살아남게 될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 돈을 저축해 두곤 하죠. 하지만 금방 알게 될 내용대로 의료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비용 지출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보이듯이 일하면서 늘 은퇴 이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은퇴를 했는데도 은퇴 이후를 위해 저축했던 그 돈을 사실상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 쓰고 죽기에 길과는 확실히 멀죠. 애초에 그럴 생각조차 없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평생 수입이 보장되어 굶어 죽을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는 만큼 그 누구보다도 더 기존 저축액을 마음 편히 써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보유 재산이 가장 적은 비율로 감소하는 이들이 바로 연금 수급자입니다.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 그 이유는 아마도 처음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은퇴자들은 충분히 소비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젊었을 때 가진 돈을 더 많이 쓰지 않는 걸까요? 대체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몇 가지 답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돈을 쓸 생각과 의도가 있었으나 특정 연령에 도달하자 이전에 가졌던 요구 사항이 변했거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퇴 계획 전문가들은 심지어 이러한 소비 패턴을 일컬어 고속기, 쇠퇴기, 중단기라는 별도의 용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처음 은퇴하는 시점에 우리에게는 은퇴 이후에 도달하려고 미뤘던 갖가지 경험들이 존재하며 또한 그 경험에 도달할 재산과 에너지를 대개는 여전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고속기인 거죠. 이후에 보통은 70대에 이르면 우리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점차 지워지고 기력도 떨어집니다. 시간이 더 흘러 80대 이상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죠. 아버지가 올해 86세인데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시고 싶은 곳도 없고 그냥 집에 편히 있길 바라세요. 라는 어느 은퇴 계획 상담사의 말이 이런 상태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처음 접한 건 제 할머니가 70대 후반이셨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죠. 당시 저는 막 증권 거래업을 시작했던 터라 새롭게 얻은 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죠. 그래서 $10,000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선물이었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돈 대신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을 대신 선물 드렸을 겁니다. 다른 지방에 사는 친척 집에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본인이 다른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돈이 가장 간절했을 테기에 할머니께 바로 그 선물을 드린 것이죠. 할머니는 당시에 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계셨기에 할머니가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어머니께 가끔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제가 드린 돈을 한 푼도 안 쓰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가난해서 그 돈을 다른 청구서를 갚는 데 쓰셔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그 돈을 쓸 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죠. 그해 크리스마스에 할머니는 제게 스위터 한 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선물로 드린 10,000달러 중에서 할머니가 유일하게 사용하신 돈은 그 스위터 한 벌 사는 데 쓴 약 50달러가 전부입니다. 10,000달러라는 돈에서 할머니가 가져가신 즐거움이라고는 저에게 그 스위터를 선물한 기쁨, 혹은 당신의 손자가 할머니께 돈을 선물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점이 고작인 것이죠.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그저 그 돈을 어떤 이유로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돈을 쓰기엔 너무 검소하신 탓이기도 했죠. 실제로 집안의 모든 소파와 안락 의자가 닳지 않도록 비닐 덮개를 씌워두는 분이셨으니까요. 물론 그 덮개들 때문에 가구를 이용하기가 불편했죠. 한 번은 제가 친척 장례식 때문에 할머니네 집을 방문해서 특별한 날인 만큼 덮개를 벗겨둔 예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가니 비닐 덮개들이 원래대로 모두 씌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할머니의 남은 평생 동안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효용을 누리지도 않을 거면서 대체 왜 돈을 들여 가구를 산다는 말인가? 소파 위에 씌워진 비닐 덮개는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바로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무한히 지연된 만족의 무의미함이죠. 언뜻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너무 늦기 전에 본인의 순수한 욕구를 채우고자 가진 돈을 더 자유롭게 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미국 가구의 지출액은 감소합니다. 의료비 지출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감소가 발생했는데 의복 구입비나 유흥비 등 다른 대부분의 지출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JP모건 자산운용사가 50만 명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다른 조사 결과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들의 경우에 이런 시간 경과에 따른 지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관리사들은 이런 패턴에 매우 익숙합니다. 은퇴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쇠퇴기와 중단기에 관한 언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욕구 감소에 관한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이 패턴을 만약 잘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은퇴 시점부터 사망 지점까지 경험에 대한 지출이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잉 저축하고 과소 소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예방은 지금부터. 하지만 너무 많이 저축하고 너무 적게 소비하는 일이 반복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돈을 남기고 떠나게끔 하는 더욱 계획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 경험에 돈을 쓸 계획을 세우는 대신 노년에 찾아올지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비용, 특히 의료비 지출을 위해 저축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의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나 돈이 들지 예측조차 어려운 게 문제죠. 관상동맥 우회로 이식 수술이나 단연간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쩌지? 요양원에서 몇 년을 보내야 한다면? 이론적으로 바로 이럴 때를 위해 보험이란 게 존재합니다.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보험하게 되어주는 거죠. 하지만 보험을 들었더라도 때로는 막대한 의료비를 청구받기도 합니다. 높은 공제비나
값비싼 처방약의 공동 부담금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든 보험사가 보장을 거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병에 걸린다고 해서 다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을 대비해 저축하는 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치료 비용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저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계 로봇 침공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구매 행위인 거죠. 외계 로봇이 실제로 지구를 침공해 우리의 터전을 파괴할 가능성이 아주 적게나마 있다고 해도 몸을 숨길 특별 피난처를 짓는 게 옳겠습니까? 저라면 차라리 제 운을 믿고 그 돈을 더욱 유용하고 즐길 만한 곳에 쓰겠습니다. 물론 중무장한 초지능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보다는 값비싼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더라도 돈을 모아서 의료비를 감당하겠다는 계획이란 건 그와 흡사한 겁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 가능한 금액으로는 혹시나 필요하게 될지도 모를 가장 비싼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그런 돈을 다 뜯기지 않기 위해 병원비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가의 임종 치료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보험 의료비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리 저축하든 하지 않든 우리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정부가 그 돈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런 대다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갑부라고요. 그럼 어떨까요? 만약에 제게 병원에서 몇 달간 여생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해도 그래야 할 합당한 논리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누리는 것과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합니다. 저라면 당연히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삶의 질이 제로인 상태 혹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더욱 나빠질 수도 있는 상태로 몇 달을 더 살기 위해 몇 년간을 일해서 돈을 모으지는 않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예방적 저축에 매달리느니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냥 지켜보는 쪽을 택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겨우 인생 말년의 며칠을 위해 화려한 몇 년을 희생하기보다는 제때 죽고 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처럼 나중에 무덤에서 만나자고요. 게다가 의료 비용을 인생의 후반부보다 전반부에 지출하는 편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낫죠. 실제로 여러 보험사가 유방조영술 같은 예방 진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정기검진 및 기타 예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죠. 따라서 질병 예방을 통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일부 건강 문제는 상당 부분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죠. 제 말이 오직 젊은 시절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늙고 연약해질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는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뜻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의도를 크게 왜곡하는 겁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위해 지금의 삶의 질을 크게 희생하는 건 커다란 실수지만 늙고 약해질 때 돌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돌봄 간호에 쓸 큰 돈을 저축하지 않고도 장기 간호가 필요하게 될 경우를 보장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를 위해 장기 요양보험이 존재합니다. 이 보험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65세 이전에 보험을 납부하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좀 더 일반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인 미래에 대해 걱정할 수 있는 모든 지점마다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을 보호해줄 보험 상품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보험 상품에 일일이 가입하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명백하게도 보험 가입에는 돈이 드니까요. 하지만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해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려는 것은 해당 위험 요소들을 정량화할 수 있으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장에서 저는 왜 다 쓰고 죽기가 생명 에너지의 주된 낭비를 예방해 줄 가치가 있는 목표인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목표가 실제 달성 가능한 것인지를, 특히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목표의 타당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다 쓰고 죽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쓰고 죽기에 100%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미루었던 나를 위한 경험 투자에 좀 더 가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랑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